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9번째 시간, 단원으로는 이 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 중에서 중단원이 발해의 발전이죠. 소단원이 발해의 발전이고, 중단원을 보시면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나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제목이나 중제목에 보시면, 중단원 제목에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었냐면 유덕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유덕공이라는 분이 적은 책이 있습니다. 발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해고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울 때는 이 시대를 갖다가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배웠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때 남은 당연히 여기를 말하겠죠. 통일 신라를 의미할 것이고, 북국이 어디를 갖다가 의미하냐면 오늘 배울 발해를 갖다가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발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할 겁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시기로는 698년부터 926년간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볼게, 발해의 건국과 관련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발해의 건국과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발해를 갖다가 세운 분은 대조영이라는 분입니다. 대조영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69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원래 고구려 장수였는데 당나라가 이 고구려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이때 당나라에 끌려가시게 되겠죠. 아버지가 대걸걸 중상이라는 분인데, 이 대조영이 7세기 후반에 당의 통제력이 그란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나라 안에서. 이때를 이용해서 당나라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때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동모상 기슭으로 이동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가 됩니다. 근데 발해사를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발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록도 또한 많지도 않고, 또한 발해 문자라는 발해 문자가 있는데, 이 발해 문자가 아직도 정확하게 해독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발해에 대한 명확한 역사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해를 두고 서로 이 자기네 역사다, 이러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나라의 힘을 내세우는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발해사를 볼 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 개성어식입니다. 발해가 어디를 개성하고 있더라? 고구려를 갖다가 개성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잘 봐야 되는데,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할 때, 즉 고구려 유이민 집단과 유민 집단과 그리고 말갈족 집단을 갖다가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건국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 전체 퍼센테이지만 보면 대략적입니다. 대략적으로 고구려 유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전체 인구수의 30% 정도, 이에 비해서 말갈족은 70%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졌다 보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말갈족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지배층의 대다수가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말갈족이 비지배층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계층은 고구려층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즉 지배층의 비중이, 고구려 유민의 비중이 높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또한 고구려를 갖다가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른 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면 발해 왕을 갖다가 발해 왕이라 칭하지 않고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자신을 갖다가 고려, 이때는 고구려를 의미하겠죠. 자신을 고려왕이다 혹은 고구려 왕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나 고려국왕 대흠문은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려왕 죄송합니다. 고려왕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더라.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이것이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다. 세 번째, 또한 문화 양식을 보면 고구려 문화 양식을 많이 계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온돌이라든지, 다음에 석등이라든지, 그리고 기와라든지, 그 외에도 돌사자상이라든지, 돌사자상, 이런 것들이 고구려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정해공주묘와 정해공주묘가 있는데, 이 정해공주묘가 무슨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냐면 굴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구려 그리고 문화사 할 때도 배웠지만,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정적인 고구려 무덤 후기 양식이었죠.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을 이 정해공주묘에서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정해공주묘도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개가 정해공주묘인데, 이 정해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헷갈리네. 정효공주묘입니다. 정효공주묘라고 있는데, 이 무덤은 벽돌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벽돌 무덤은 당연히 이건 중국 무덤 양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요소를 갖다 나타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번, 2번, 3번을 갖다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하고 있더라?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더라. 그래서 처음 건국은 대조영, 왕호는 고왕입니다. 고왕. 고왕 때 이렇게 고구려를 갖다 계승하고 있는 요소들을 꼭 알아보시고, 두 번째 발전을 봅시다. 발전. 이후 발해 같은 경우는 크게 왕호를 갖다 보면은 무왕, 그리고 문왕, 그리고 세 번째 선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왕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의 업적에 따라서 이렇게 왕호를 갖다가 붙여주죠. 이름만 보면 무왕 때 무엇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많은 싸움을 잘했을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이 바로 이 무왕입니다. 8세기 초의 왕이 되는데, 이때 보다시피 영토 확장에 주력했던 왕이 바로 이 무왕이 됩니다. 당연히 영토를 갖다가 확장하다 보니 다른 나라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 당이라든지 신라와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 즉대
관계에 국제적으로는 놓여있더라. 주로 영토는 어느 쪽으로 확장을 시켰냐면 요서지역이라든지 산둥지역을 공격하였더라. 산둥지역을 공격하여 영토를 갖다가 확장시켰던 왕은 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더 번외적으로 하면 돌거리라든지 일본과는 연결해요. 이들 세력을 갖다가 견제했던 왕이 무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연호는 인안이라는 영혼호를 사용했다. 이에 비해서 문왕 때 이렇게 되면 문왕은 8세기 후반의 왕이 되겠죠. 8세기 후반의 왕이 되는데 이때는 선진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문물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선진적인 나라가 당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당의 발달된 문물 수용에 앞장섰던 왕이 문왕이 되겠더라. 문왕. 그래서 이때는 당나라와 친선관계로 돌아서게 되더라. 당과 친선관계로 나가게 되고 신라와도 신라 도란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신라와 교류를 갖다가 이렇게 했던 왕이 문왕. 그리고 이 선왕은 조금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9세기 때의 왕이 되는데 발해의 최대 전성기 시절을 이끌었던 왕이 이 선왕 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국에서 발해를 갖다가 뭐라고도 불렀냐면 해동 성국이라 하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봅시다. 여기다가 한바닥 안에 적기 위해서 이쪽 오른쪽 위에 남는 공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멸망. 갑작스럽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귀족 내부의 분열이라든지 그리고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결정적으로는 누구의 침입에서 거란족의 침입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을 하더라. 그러니까 귀족들의 분열로 인해서 혹은 국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거란족의 침입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이렇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는 그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백두산 폭발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얼마 전에도 TV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백두산 폭발이 거란족의 침입보다 조금 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뒷받침해 주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거란족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이 내용은 꼭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발해사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고구려 개성의식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발전은 쭉 흐름대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자 정치 조직을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보겠다? 정치 조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마지막으로 발해 정치제도. 중앙의 정치제도를 보면 먼저 발해의 중앙의 정치제도를 보면 중앙은 삼성 6부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 6부라는 제도는 어느 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을 그대로 모방한 거냐면 중국 당나라를 갖다가 모방해서 이렇게 한데 그 구성 요소는 그대로 수용을 했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어떻게 했다?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부분 체크를 갖다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성이라고 하면 정당성, 그리고 선조성, 중대성, 이걸 합쳐서 우리는 삼성이라고 부르고, 핵심 기구는 이 중에서 이 정당성이 되겠습니다. 정당성이 핵심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족회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이 정당성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의 우두머리, 즉 수상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회의들이 이루어졌고, 이 밑에 실무행정기구로 6부를 두는 거죠. 이 밑에 뭘 둔다고? 6부를 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부를 갖다가 둬서 실무기구가 여기서 실제 업무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충부, 다음에 충인, 의, 예, 지, 예, 신 이래죠.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실무 행정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앙기구가. 그러면 지방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지방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지방 같은 경우는 5경 15부 그리고 62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5경은 핵심적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핵심 구역으로서 수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이런 핵심 기구 지역에 설치했던 게 5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 뭐 책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이 상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경. 이 지역이 핵심적인 기구였을 것이고, 15부는 지방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지방을 총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방을 총괄하는 구역으로서 15부를 뒀고, 62주로 최종 발단 지역에 62주가 있고, 그 아래 보면 다시 이제 현이라든지 촌락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5경 15부 62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해사는 이 정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